과학의 본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학의 지식인데, 이 과학의 지식이 어떻게 발달되었는가를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과학 지식의 발달 단계에서 어떻게 발달시키느냐의 관점이 바로 과학적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과학적 방법은 시대와 역사에 의해서 발전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음 질문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은 항상 모든 과학적 탐구가 과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똑같은 단계와 방법을 따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과학적 탐구가 서로 다른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과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편타당한 방법을 통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방법, 하나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죠. 과학의 발전이란 것은 다양한 방법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 과학의 시작은 고대 그리스로 보지만 근대 과학의 시작은 르네상스 시대인 16세기부터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16세기 시대에서는 르네상스 시대에 다시 발견된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와 같은 지식들을 어떻게 새롭게 다듬어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과학 지식의 생성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당시 과학 지식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경험주의고 이성주의에 근거한 기납법과 연역법입니다. 이와 같이 과학 지식이 많이 생성되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에 18세기에서 20세기 초반까지는 이와 같은 지식들을 어떻게 검증을 해서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철학 사조가 실증주의와 반증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실증주의와 반증주의에서 채택하고 있는 과학적 방법이 바로 과설연역법입니다. 과설연역법에 의해서 또는 반증주의에 의해서 과학 지식이 옳다 그르다를 알아보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이후부터는 그럼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과학 지식이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과학혁명과 연구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철학 사조에서 가장 중요했던 과학적 방법은 바로 사회적 합의가 됩니다. 이 사회적 합의 방법이 사실 오늘날 과학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대표적인 과학적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 이제 하나씩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납법이 있습니다. 이 기납법은 베이컨에 의해서 사실 제안이 됐지만 그 이전에 고대 그리스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에서도 먼저 주장된 바 있습니다. 기납법이라는 것은 개개의 사실들로부터 일반화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건데, 지금 예시와 같이 낮에 벽돌이 떨어지고 밤에 삽이 떨어지고 비 오는 날 연필이 떨어진 걸 봐서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물체는 공중에서 놓으면 떨어진다와 같이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역시 있죠. 왜냐하면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보편적으로 일반화된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과학의 연구가 된다면 일단 자연현상을 굉장히 많이 관찰해야 되고, 그런 관찰한 결과로부터 어떤 방법이나 절차들을 고안해서 관찰을 수행해서 해석해서 결론을 내는 이와 같은 과정에 따라서 과학을 연구하게 되고요. 연역적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3단 논법입니다. 이 3단 논법은 4가지 형식이 있는데, 보통 명제인 P이면 Q이다에서 P를 정근, Q를 후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근 긍정이라는 것은 명제인 P이면 Q이다에서 P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정근 부정은 P를 부정하는 것이고, P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것이고, 후근 긍정은 Q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후근 부정은 Q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중에서 논리적으로 옳다고 내릴 수 있는 것은 단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정근 긍정이고 두 번째가 후근 부정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오늘날에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의 실험이나 과학의 지식은 후근 긍정의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후근 긍정 형식은 만약 P이면 Q이다, 이것은 Q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실험 결과들이 이와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과학 지식이 옳다 그르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대신 후근 부정처럼
Q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틀린 것만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정주의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후금 부정의 형식을 따르면서 과학 지식은 반정만 가능하다는 그런 주장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이어서 가설연역법은 기납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일반화된 결론인 명제로부터 그것을 대전제로 삼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산단론법 같은 과정을 통해서 어떤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을 우리가 보통 가설연역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납과 영역의 형태가 되어 있지만 이 가설 검증 방식 역시 3단 논법을 따르기 때문에 과학 지식이 옳고 그름을 판정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반정주의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가설 연역법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면서 연역법의 3단 논법에 의해서 후금 부정의 원리에 의해서 틀린 것만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과학 지식은 틀린 것만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과학 지식이 옳다라는 것은 정말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포포의 반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과학적 방법은 사회적 합의 방법입니다. 사회적 합의 방법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예는 바로 태양계의 9번째 행성이었던 명왕성 퇴출 사건입니다. 2006년 체코 프라하에서 국제천문연맹에 대략 한 1,500명 정도 되는 천문학자들이 모여서 거수로 명왕성 퇴출에 대해서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명왕성이 그 자리에 있는데 명왕성을 퇴출했다니까 좀 이상하죠. 행성이라는 어떤 정의에 있어서 과연 행성의 크기와 공전 주기와 규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사실 인간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문가인 과학자들이 정하기 때문에 격렬한 논쟁과 토론 속에서 이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때 사회적 합의 방법은 바로 서로 논문을 통해서 글을 쓰는 과정, 그리고 말을 통한 토론과 발표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과학적 방법에서의 사회적 합의는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만큼의 강력한 논리적 구조를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과학이 발달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과학 지식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관한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지식의 변화에 관해서 제일 먼저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은 바로 토마스 쿤입니다. 이 토마스 쿤은 과학의 이론이나 어떤 지식들이 한꺼번에 바뀐다라고 하는 과학혁명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과학혁명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패러다임이고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날 때를 과학혁명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은 보통 과학이 아무것도 없던 전과학 시대에서 과학적 내용들이 쌓이면서 정상적인 어떤 과학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고 이와 같은 과학의 단계에 도달했을 때 틀리는 사항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항들이 발견되면서 위기가 오게 되고 이런 위기가 모여서 결국은 한꺼번에 기존에 있던 전상과학이 무너지면서 과학혁명을 맞게 되고 이러한 혁명에 의해서 새로운 정상과학 단계에 도달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과학혁명 이론입니다. 쿤에 의하면 지금까지 과학혁명이 일어난 사례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오는 경우 이게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과학 지식의 변화 모형은 바로 연구 프로그램입니다. 연구 프로그램은 앞서 얘기했던 과학혁명 이론과 달리 점진적으로 변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론이 만들어지면 그 이론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그런 새로운 사항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앞선 이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가설들이 성립되고 조건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내세웠던 이론들이 핵으로서 작용하면서 보호되면서 점점 세분화될 때 이럴 때는 안정적으로 이 이론이 발전하게 되고 보호대가 원활하지 못해서 새로운 사항들과 사실들에 해서 점점 공격을 받아서 이론이 무너질 때는 퇴보된다는 이론입니다. 이런 형태로 살아남은 것이 현재 양자역학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 이론은 수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굉장히 물리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실험 결과들이 나타날 때마다 조금씩 그 이론들을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과학 지식이 더욱더 발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이와 같은 과학의 본성을 통해서 우리가 길러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는 건데
과학의 본성은 과학 자체에 대한 이론을 다뤘다면은 이런 과학의 본성이 어떻게 과학 교육에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현재 과학 교육의 최대 목표는 과학적 소양을 쌓는 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과학적 소양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과학적 소양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의사결정한다든가 의사소통한다든가 문제 해결을 한다든가 이와 같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학적 소양을 하루아침에 의사소통하고 문제 해결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와 같은 단계를 5가지로 나눈 연구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무것도 모르는 문맹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양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과학과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명목상 소양 단계로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것이 과학과 관련되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릅니다. 다음에 기능적 소양 단계가 있습니다. 기능적 소양 단계는 그 단어, 그 개념을 가지고 사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문에 일기도가 나오고 날씨가 나오고 기온이 나옵니다. 이때 그 기온이 뭔지를 알고 온도를 보고서 옷을 두껍게 입어야겠다, 얇게 입어야겠다 이런 것이 바로 기능적 소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바로 개념과 가정적 소양입니다. 개념과 가정적 소양은 그 학문 분야의 개념을 배우고 과정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이 네 번째 단계가 보통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교육은 이 개념과 과정을 배우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과학적 소양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뭐냐면 다차원적 소양입니다. 다차원적 소양은 과학에 대한 개념과 과정을 잘 알고서 다른 영역, 다른 사회문화적 영역 또는 다른 학문 분야의 영역에서 이해를 하고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소양을 통해서 다차원적 소양을 가지게 되면 그때 가서 드디어 의사결정과 의사소통, 문제 해결력이 길러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과학의 본성과 과학교육의 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과학의 본성에서 다루는 과학지식, 과학적 방법, 과학지식의 변화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과학의 본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과학교육을 제대로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